안녕하세요. 칠기준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인생의 절벽 위에 섰을 때 깨닫게 되는 것들, 나의 소원은 나였다입니다. 작가는 49의 어느 날 호주에서 신경내분비 종양 사기 진단을 받는데요. 의사로부터 아직 살아있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절망적인 말을 듣고 그녀의 삶은 크게 흔들립니다. 평소 웰빙과 바른 생활을 추구해온 그녀가 겪는 이 충격적인 상황은 그동안 믿어온 가치관이 무너지는 계기가 됩니다. 이 책은 그녀가 말기암 진단을 받은 뒤 홀로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천일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작가는 이 과정에서 삶이 선택의 연속이 아니라 우연과 사건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살아있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를 되찾습니다. 이 책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시련에 대한 태도와 우리는 왜 살아가는가라는 깊은 질문을 던지며 삶의 소중함과 회복의 과정을 통해 진정한 의미를 재발견하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살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 사는 게 너무 낯설어요. 심리상담사 앞에 앉자마자 나는 울먹였다.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두려워해야 하는지, 얼마나 긴 여행을 떠날 수 있는지, 새로 책을 쓸 시간이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내가 토막토막 끊어져 버렸어요. 나는 의자 위로 웅크려 무릎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얼굴이 녹아버리도록 울었다. 심장이 피 대신 눈물을 뿜어내는 것 같았다. 그는 내 등을 토닥이지도 티슈를 내밀지도 않았다. 그냥 내 울음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앉아 있었다. 그렇게 길게 누군가의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울어보는 것은 신선한 경험이었다. 왜 울어? 울지 마. 괜찮아 없이 누군가가 내 울음을 목격하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 울음에 충분한 이유와 의미가 있다는 듯 방해하지 않고 바라본다. 그의 앞에선 나의 절망이 존중받고 있다. 나의 혼란이 제대로 대접받고 있다. 그래서 눈물을 닦고 아직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말을 하기로 했다. 두려워요. 나는 텅 빈 눈으로 몸을 떨며 그를 보았다. 아주 좋아요. 깁스를 푼 환자가 걸음을 떼는 것을 본 물리치료사처럼 그가 말했다. 당신은 지금 두려워해야 해요. 두려워할 충분한 권리가 있어요. 죽을 만큼 두려워야 정상입니다. 죽을 만큼 아팠잖아요. 만약 지금 두렵지 않다면 그때야말로 진짜 제 도움이 필요하겠죠.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의 조건이다. 두려워해야만 인간이다. 애초에 두려움 없는 인간이란 타지 않는 불처럼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마음 놓고 두려워하라. 그래서요. 두려움을 허락해준 그가 물었을 때 나는 뭘 묻는 건지 몰라 멍하니 바라보았다. 당신은 지금 살아가는 게 낯설고 두려워요. 그래서요. 그 다음 이야기는 뭐죠? 살살 실타래를 풀듯 그가 부드럽게 질문을 풀었다. 나는 생각했다. 낯설고 두려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가? 그래서 이제 어쩌려는가? 답은 금방 떠올랐다. 살고 싶어요. 그렇군요. 그가 의외의 대답을 들었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살고 싶어지는 증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듣기 위해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더니 바짓단을 재는 양복점 주인처럼 물었다. 길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까? 더 살기를 원하는 겁니까? 마치 고객의 취향에 맞춰 사는 방식을 정해줄 수 있다는 트다. 나는 그 질문도 잘 삼킬 수가 없었다. 모르겠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죠. 당신에게 죽는다는 건 뭘 못하게 된다는 뜻이죠. 살고 싶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 하고 싶다는 뜻인가요? 종이와 연필이 필요하다. 이런 질문들은 말로 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글로 써야 한다. 말로 한다는 건 거울이 없이 화장하는 것과 같다. 글로 써야 내 마음에서 나온 것들을 보면서 다듬고 완성할 수가 있다.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린다.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둘은 같은 말이죠. 당신도 나도 죽어가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죽을 병에 걸렸느냐고 살았기 때문이다. 죽음을 부르는 유일한 병은 삶이다. 살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 이미 그 병이 깊었으니 나는 더 사는 것을 택했다. 얼마나 오래 사는지는 처음부터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더 살아있는 것뿐이다. 상파울루에 있는 호스피스 병원 입구에 이런 문구가 걸려 있다고 한다. 우리가 인생에 더 많은 날들을 줄 수는 없지만 매일 맞이하는 날들에 더 많은 일생을 줄 수는 있다. 젊은 날 그 깊이가 두려워 끝까지 가보지 못한 길들이 사무쳤다. 너무 사랑할까봐, 너무 빠져들까봐, 그저 내가 너무 멀리 갈까봐 나는 너무 많은 것들을 그만두었다. 더 깊은 상처를 지니지 못한 게 창피했다. 더 큰 울음을 울어보지 못한 것이 날 파괴할 만큼 미친 사랑이 왔을 때 제대로 휘둘리지 못하고 도망친 것이 한심했다. 더 멀리 갔어야 했다. 끝까지 갔어야 했다. 마지막 굿을 하는 샤먼처럼. 이제 나는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과 습관적으로 만날 약속을 잡으려 하거나 그다지 즐겁지 않은 자리에 예의상 머무르려 할 때마다 가슴에서 묻는다. 헤이, 이걸 하려고 그렇게 살고 싶었어. 내 안에 내가 고개를 저으면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난다. 더 햇살이 좋고 더 맛있는 케이크가 있는 곳으로. 지금껏 내 안에 나에게 너무 많은 빚을 졌다. 내가 싫다는 것, 무섭다는 것, 내키지 않는다는 것들을 너무 많이 했다. 아주 자주. 아침에 세수하기 전 내 눈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내 안에 내가 울상짓는 것이 보였다. 오늘은 정말 그걸 하고 싶지 않아. 그 자리엔 나가지 말자. 난 그 사람이 왠지 무서워. 나는 모른 척 했다. 어른의 삶이란 이런 거야. 다들 이렇게 살아. 견뎌내는 거야. 싫다는 그의 멱살을 잡고서 숙제처럼 삶을 해치워 버렸다. 그 모든 순간의 세상은 이렇게 상냥하게 축제로 빛나고 있었는데 눈덩이처럼 불어난 그 빚을 조금씩 갚아야 할 때가 왔다. 쌓인 상처만큼 차곡차곡 기쁨을 쌓아야 내 안에 내가 다시 미소 지을 것이다. 나와 다시 어깨동무해 줄 것이다. 욕심과 조바심이 심장을 두드릴 때마다 스스로를 타이른다. 넌 이제 매일 소풍처럼 지내야 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아온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처음에는 막막했다. 하지만 누군가 묻는다면
암은 알미라고 암은 기다림이라고 대답하겠다. 삶이 얼마나 불안정한 것인지 알고 즐거이 기다리는 것이라고. 이젠 내가 정말로 뭘 좋아하는지 안다. 누굴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안다. 어딜 가고 싶은지 안다. 미래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자 나는 비로소 또렷하게 삶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다. 내 영혼의 욕구가 선명하게 보인다. 무엇을 해내야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은 채 남겨 두어야 하는지도. 무슨 일을 하고 있건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는 것이다. 내가 이걸 더 이상 못하게 될까봐 죽는 게 두려운가? 그렇다면 그 일에 맘껏 빠져들고, 아니라면 죽으면 하지 않아도 될 일이니 죽을 때까지 미뤄둔다. 나는 세상을 목격했고 부질없는 것들 속에서 열정을 탕진해 보았으며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랑 노름에 소중하기 짝이 없는 것을 잃어 보았다. 그리고 어른이 되지 않기로 결심했다. 50년의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론이다. 그 모든 것을 해보았기에 마침내 안심하고 어려질 수가 있다. 어리다는 것이 더 이상 날 다치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난 어린 시절에도 이토록 어렸던 적이 없다. 수술대 위에서 나의 쥐꼬리만한 어른스러움도 함께 잘려나간 것 같다. 이젠 나의 별것 없음이 마음에 든다. 나의 이기심이 마음에 들고 멍청한 눈빛이 마음 놓인다. 이걸로 아름답고 충분하다. 충분히 모자라고 충분히 어리석고 충분히 눈물겨워. 아름다운 순간들을 나는 깊이 빨아들인다. 이렇게 질풍노도의 50대가 막 시작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생일 파티를 많이 한 꼬맹이는 오늘도 환한 세상 속으로 뛰어나간다. 모든 여행의 종착역은 결국 몸이었다. 고대 이집트인들에 따르면 우리가 죽어서 지하 세계로 들어갈 때 입구에 저울이 하나 놓여 있다고 한다. 2개의 접시 중 한쪽에는 깃털이 올려져 있고 반대편 접시에는 우리의 심장을 올려놓아야 한다. 만약 심장이 깃털보다 무거우면 저울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던 괴물이 그 심장을 먹어 치운다. 그가 착한 사람이었는지 나쁜 사람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사랑이건 미움이건 그가 사는 동안 저질렀던 모든 행위의 느낌들, 그가 심장에 품고 다녔던 마음의 무게만이 중요하다. 인생을 잘 살아온 이의 마음 무게는 깃털보다 가벼워야 하며 그 시험을 통과한 이는 다음 세상을 여행할 자격이 주어진다. 그래도 그렇지. 깃털과 경쟁해야 하다니. 깃털보다 가벼운 심장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끝내 벌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는 무서웠다. 심장에 열등감과 질투가 가득한 나 같은 사람은 어쩌란 말인가. 하지만 안병동에서 심장을 가볍게 하기는 정말 쉬웠다. 그곳에선 존재하는 것 말고는 어떤 것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 오로지 살아있음에 집중하며 보낸 한 시절은 내 영혼에 강렬한 흔적을 남겼다. 어떠한 책임도 할 일도 의무도 없었다. 칭찬을 받고 싶으면 알약을 삼키기만 하면 됐다. 물과 함께 한 번에 매끄럽게 삼키는 순간 찬사가 쏟아졌다. 어메이징, 정말 훌륭해요. 아주 잘했어요. 어쩜 저렇게 약을 잘 먹지. 아니, 약을 삼키는 수고까지 할 필요도 없었다. 내가 할 수도 없고 하지 않은 일로도
사람들은 나를 숭배했다. 혈압도 정상이고 모든 수치가 환상적이에요. 체액이 정말 깨끗하군요. 믿을 수가 없어요. 세라, 당신은 정말 영웅이에요. 숨을 쉬고 소변을 내보내고 기침을 해내고 잠을 자다니 그보다 더 큰 성취는 없었으며 모두가 나의 업적을 떠받들고 축하했다. 말기 암 환자가 가여워서 하는 말인 줄 알면서도 나는 그 달콤한 말들에 기대어 지냈다. 사랑을 원하는 것은 모든 약한 존재들의 생존 본능이니까. 이상한 말이지만 나는 그때 처음으로 낡어 그대로의 사랑을 느꼈다. 나인 채로 그저 나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고 내가 기침을 해냈기 때문에 쏟아지는 사랑을 신생아 시절 잠시 누리고 빼앗겼던 그저 존재함으로 완벽했던 지위를 다시 누릴 수 있었다. 나의 있음이 세상의 모든 것이고 내가 할 일은 그저 있는 것이었던 거짓말 같은 시절. ICU에서의 7일은 강렬했다. 2021년 8월 철저하게 휴먼빙이었던 7번의 낮과 밤이 내 안에 신의 발자국처럼 푹 찍혔다. 나는 그 일을 끝내 기억할 것이다. 그 여행은 깊고 뜨거웠다. 어디에도 가지 않은 채 나는 가장 먼 여행을 떠났다. 그렇게 먼 길을 떠날 땐 가방을 쌀 수도 없다. 정중한 납치처럼 그 여행은 조심스럽게 날 싣고 가 낯선 땅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삶의 놀라운 순간들이 날 웃게 만든다. 이젠 행복처럼 모호한 것이 아니라 몸처럼 확실한 것을 숭배한다. 치아처럼 단단한 것, 머리카락처럼 움켜쥘 수 있는 것, 눈물처럼 머금고 삼킬 수 있는 것이 좋다. 49살까지는 머리로 살고 50부터는 몸으로 사는 게 아닐까. 몸에 가까워지는 나이. 새들이 둥지로 돌아가듯 떠돌던 나의 조각들이 몸으로 돌아오는 시간. 줄기차게 떠났던 그 모든 여행의 종착역은 결국 몸이었다. 그래서 50의 몸은 본격적이다. 이제 기쁨이든 슬픔이든 봄이든 겨울이든 삶의 모든 것이 더 또렷한 색깔로 사무치게 다가올 테니까. 더 예리하게 느끼고 더 날카롭게 반응하며 살 테니까. 무엇이 진짜로 소중한지 매 순간 생각할 테다. 나를 함부로 쓰지 않을 테다. 뭘 보아야 하고 누굴 사랑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명징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지금부터의 삶은 덤이라는 말을 나는 싫어한다. 그건 지금 누리고 있는 내 시간을 모독하는 말이다. 내겐 지금까지의 삶이 덤이었다. 덤으로 받은 물건처럼 펑펑 써왔으니까. 이제부터 본품의 시간이 시작된다. 그 모든 아픔과 흔들림을 겪고 나서야 내 몸이 죗값을 치르고 산 물건이 되었다. 여기 나의 가격표가 달려있다. 죽을 준비, 살아갈 준비. 만약 누군가가 이 말기암의 경험까지를 포함해서 내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고스란히 다시 경험하고 싶은가 묻는다면 나는 조금 망설이다. 결국은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그것은 정신이 아득해질 만큼 질펀한 판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주 깊은 곳을 들락거렸다. 삶은 내 감정 따위가 흠집을 낼 수 없는 압도적인 장소였다. 내가 그 일을 왜 겪었는지,
어떻게 느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 모든 걸 내가 겪었다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 모든 순간이 나였다는 것이 고통의 의미 따위는 믿지 않는다. 신이 내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 이 아픔을 주었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고통의 의미는 없다. 고통을 견뎌야 하는 와중에 의미까지 찾아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신은 우리가 배우길 바라기보다는 경험하길 원한다. 들쭉날쭉 날뛰며 그가 펼쳐놓은 판에 뾰족한 모서리까지 살아보길 원한다. 그것이 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다. 그래야 이 모든 것들이 설명된다. 내 안에서 종양이 사라지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식대로 겪게 하는 것. 내가 공포를 느끼고 좌절하고 내 식대로 몸부림치게 하는 것. 그리하여 나 경험을 완성하게 하는 것. 이 병은 신이 준 것이 아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다. 우주가 날 강하게 만들기 위해 내려준 애정 어린 시련도 아니다. 적어도 나는 이 거대 종양에서 애정 같은 걸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건 그 고통이 선물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그것은 내 존재의 가장자리가 확 트이는 느낌이다. 그 열린 틈으로 나는 화해한다. 외로움과 분노와 주사바늘과 찌그러진 폐와 지긋지긋한 단백질 주스까지도 나의 환한 영역으로 들어와 사이좋게 와글거린다. 해밍웨이가 말했다. 인간은 모두 부서져 있다. 그 부서진 틈으로 빛이 들어온다. 내 몸에 뚫렸던 9개의 구멍으로 들어온 빛이 그저 존재하며 살아있는 한때를 환히 비춰주고 있다. 난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때만큼 살아있다고 느낀 적이 없다. 모든 것이 내 살갗 아래서 살아 펄떡펄떡 뛰고 있었다. 매일 기적이 일어났다. 어느 날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볼 수 있게 되고 다음 날은 토하지 않고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 그때마다 감격에 겨워 나는 몸을 떨었다. 낫기 위해서 살아본 것 같았다. 잃기 싫은 모든 것들을 가진 뒤에 송두리째 빼앗겨 보기 위해서, 그리고 아주 천천히 감질나게 돌려받기 위해서. 줬다가 뺏는 것은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특히 나같이 못된 인간의 버릇을 고쳐놓기에 그만이다. 나는 울며 매달렸다. 삶은 인색하게 조금씩 내어주며 나에게 다짐을 받았다. 이젠 잘 갖고 놀아야 돼. 함부로 망가뜨리거나 그냥 처박아두면 안 돼. 그럼 다시 뺏어갈 테니까. 사람들은 묻는다. 죽을 고비를 겪고 나니 삶이 어떻게 보이느냐고. 내게 삶은 똑같아 보인다. 하지만 삶이 나를 다르게 본다. 삶이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삶이 내게 주는 영역이 넓어졌다. 매 순간 죽을 준비와 살아갈 준비를 함께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다. 단칸방에 살다 가방 2칸짜리 집으로 옮긴 것 같은 느낌이다. 그 2개의 방을 드나들면서 미래의 확신 대신 지금 살아있는 것에 환희를 갖게 되었다. 나는 천천히 하나씩 존재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살아있음의 질감을 느끼는 방법들을 이 끔찍한 암덩어리가 내게 준 선물은 지금을 영원처럼 사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다. 나는 드디어 에피쿠로스의 참 제자가 되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쾌락주의자로 훈련받았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주는 쾌락이 해일처럼 나를 덮친다. 나는 이제 사소하고 하찮은 것들에 매혹당할 특권이 있다. 대신 삶이란 이름으로 내가 겪을 그 모든 여정이 꿈처럼 아름다울 거란 걸 믿는다. 우스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다른 세상이 우리를 삼킬지라도 갑자기 예고도 없이 순식간에 몸에 9개의 구멍이 뚫려 외계에서 눈을 뜰지라도 삶은 언제든지 끝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살아있을 수 있다. 살아가기 위해 두려움을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다. 두려워하면서 슬퍼하면서 상처를 안고서 우리는 이 여행을 해야 한다. 두렵기 때문에 더 멀리 떠나고 슬프기 때문에 더 깊은 사랑을 하면서 우리의 이야기는 아름다워진다. 누군가 묻는다면 삶이 눈부신 것은 인간의 운명을 계획하고 심판하는 신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맨몸으로 그 모든 소동을 맞닥뜨리고 짓이겨지고 다시 환하게 불밝히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말할 것이다. 나는 좀 더 내가 되었다. 좀 더 뜨거운 방식으로 내가 되었다. 이것은 시간의 선물이기도 하고 상처의 선물이기도 하다. 아주 미세하게 마음의 울림이 달라졌다. 아마도 수술하던 날 외계인이 그냥 보내기 미안해서 내 간을 떼어낸 자리에 기념품으로 슬쩍 놓아두었나 보다. 앙코르 리스트. 나는 암센터 대기실을 좋아하는 몹시 희귀한 종족이라 항상 2시간 전에 도착해서 앉아 기다린다. 그곳은 기다리기에 완벽한 장소다. 섬세하게 조율된 공기가 그곳에 있다. 그곳에선 내 시간이 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기차역의 대합실처럼. 게다가 이 대합실은 편안함과 안심을 주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공간이다. 천장과 벽지, 카펫의 색, 그 어느 하나 튀거나 거슬리지 않게 서로 녹아들고 부드러운 곡선으로 마감된 소파는 적당히 단단하다. 파스텔 톤으로 꽃물이 들듯 나렴한 헝겊들이 액자에 담겨 군데군데 걸려 있고 사랑스러운 사기 인형들이 갓을 씌운 램프의 우윳빛 전등 밑에서 졸고 있다. 게다가 아래층 카페테리아에서 올라오는 커피와 쿠키의 향기라니 나는 그곳의 한 귀퉁이를 차지한 채 가만히 있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잡지를 뒤적이지도 않고 폰을 꺼내들지도 않고 누구와 눈을 맞추지도 않는다. 머물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 이의 마음만을 가지고 웅덩이처럼 고여 있는다. 그날은 예상보다 빨리 내 이름이 불렸다. 나직은 간호사 카일리였다. 마침 일찍 와 계셨네요. 오늘은 혈액 검사도 해봤으면 좋겠다고 닥터가 말씀하셨거든요. 혈액 검사실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가리키는 대로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에 들어가니 그녀가 옆방에서 동료와 함께 검사 준비를 하며 나누는 말이 들렸다. 산호라면 정말 많은 것을 엿듣게 된다. 세라, 이 사람, 내가 아는 그 세라 맞아. 동료인 듯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응, 맞아. 그 거대 종양. 그 세라가 아직 살아있다고. 설마 농담이겠지. 풋,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곳에선 내 이름이 거대 종양이었구나.
그의 말대로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우스운 농담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다시 이름을 바꾸어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았다. 농담이라고 부르자. 안녕하세요. 저는 농담이에요. 그냥 농담이라니까요. 원래 농담일 뿐이었어요. 오로지 웃자고 하는 소리인걸요. 제발 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아주세요. 저를 보시거든 그냥 웃고 넘어가 주세요. 데이비드 소로는 말했다. 깊이 살아라. 삶의 골수를 빨아라. 그가 말한 것이 해본 것들의 컬렉션을 의미할까? 5박 6일 동안 관광 명소를 모조리 섭렵하고 인증샷을 남기기 위해 야간 열차에서 쪽잠을 자는 조급한 여행객이 되라는 뜻이었을까? 죽기 전에 가봐야 할 100곳이라고. 그런 건 누가 정하고 우리는 그것을 왜 완수해야 하는가? 우리는 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집착하는가? 아마도 쉽기 때문일 것이다. 얼마나 깊이 떠나보았는지 헤아리기보다는 몇 군데나 가보았는지 헤아리는 편이 훨씬 쉬우니까. 1년 전 아무것도 모르던 내가 50이 되기 전에 해보아야 할 것들이라는 리스트를 만든 적이 있다. 가장 소중한 친구 5명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집중하기, 카페 50곳에서 50종류의 커피 마셔보기, 금발로 염색하고 바닷가에서 등 새카맣게 태우기는 벌써 했다. 그 위에 줄을 그어 지운다. 아직 이루지 못한 목록들이 길게 남아있다. 야한 클럽에 가서 탱고 배우기, 인도에 가서 무카르지 스승 찾아뵙기, 판타지 소설 쓰기, 눈 밑주름 어떻게 하기. 나는 내 이름을 불러 물었다. 헤이, 농담. 아직도 이걸 원해. 농담은 고개를 젓는다. 지금 농담해. 눈 밑이 팽팽한 시체가 돼서 어쩌자는 건데 남아있는 리스트도 죽죽 그어 지운다. 그건 50에 죽을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었다. 50이 훨씬 넘어서도 살아갈 내가 원하던 것들이다. 너무 늙기 전에 그런 걸 다 해본 사람으로서 그 뒤로도 아주 오랫동안 살아갈 속셈으로. 그러니까 그건 집에 드리고 싶은 가구 목록 같은 거였다. 그런 걸 다 들여놓은 집에서 살아보겠다는 야심찬 설계였다. 그런 추억과 성취 속에서 눕고 앉고 벽에 걸어놓고 바라보면서 그것들에 둘러싸여 지내려고. 이 소파를 거실 한가운데 놓고 이 텔레비전으로 한쪽 벽을 꽉 채우고 이 스칸디나비아산 램프로 침대맡을 밝히고 나면 미련 없이 이사 갈 수 있어 하는 마음이 아니었단 말이다. 다음 주에 그 집을 떠나게 생겼는데 여전히 그 가구 쇼핑을 끝내고 싶어 할까? 죽기 전에 버킷리스트를 완수한다고. 그보다 더 바보 같은 짓은 없다. 학교가 문을 닫았는데 방학 숙제를 마저 하려 들다니. 농담씨, 남은 방학은 그냥 잠자리채나 들고 수박을 먹으며 지내는 게 어때? 정말 항구를 떠나야 할 시간이 임박했다는 걸 알게 되면 버킷리스트는 의미를 잃는다. 정말로 마지막 순간이 오면 마음은 가보지 못한 길을 가려 들지 않는다. 대신 추억 속 그 길을 다시 걷고 싶어 하고 내가 알던 이들을 한 번 더 보고파 한다. 만약 마지막 한 끼 식사를 하고 삶을 떠나야 한다면 난 망설임 없이 비 오는 날이면 먹었던 엄마의 감자 수제비를 택할 것이다. 그렇게 버킷리스트는 사라지고 앙코르 리스트가 떠오른다.
ICU에서 신락같이 위태위태하게 이어지는 마지막 하루들 속에서 나는 목이 매도록 앙코르를 불렀다. 그 저녁의 홍대 거리를 한 번 더, 그 남자와 헤어지던 크리스마스 이브 밤을 한 번 더, 햇볕에 바싹 말린 잠옷을 입고 늦잠을 자던 그 아침을 한 번 더, 나는 그런 소소하고 하찮은 것들을 한 번 더 누리고 싶어 미칠 것 같았다. 앙코르, 너무나 내 식으로 엉망진창인 그날을 한 번만 다시 살게 해줘. 친구들과 술을 진탕 마시고 30 즈음에를 고래고래 부르던 27의 그 밤을 다시 가볼 수 있다면 영원히 살 것 같던 시절로 30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암울한 나이였던 그 밤을 한 번만 더 세울 수 있다면 죽음이 안타까운 것은 잃어버릴 미래 때문이라기보다는 사라져갈 과거 때문이다. 여행 마지막 날 카메라를 도둑 맞은 것과 같은 상실감. 내가 가진 것은 과거뿐이다. 나는 과거를 부여잡고 과거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 지금도 여기서 이러고 있다. 사랑이 하찮을 만큼 사랑해. 6월이다. 고래철이다. 모두가 고래를 기다린다. 아이들을 데리고 강아지들을 이끌고 아예 바닷가에 돗자리를 깔아 자리를 잡고 사람들은 고래를 기다린다. 나도 매일 아침 고래바라기를 하러 바닷가에 간다. 요즘엔 이런 일들이 무척 중요하게 느껴진다. 비 오는 날엔 청개구리를 보고 봄엔 새싹 샐러드를 먹는 것. 시간이 내미는 자잘한 선물들을 알뜰히 받는 것에 마음을 쓴다. 고래를 보면 꼭 물속에 사는 내 쌍둥이 형제를 보는 것 같다. 오늘 그를 볼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고래는 원래 바다 생물이었지만 많은 바다 생물들이 그렇듯 천천히 시간을 들여 육지 생물로 진화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바다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그래서 바다에 사는 포유류라는 전무후무한 존재가 된다. 땅을 밟고 허파호흡을 하며 지내다가 결연히 바다를 향해 돌아서는 고래의 표정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에 눈물이 맺힌다. 고래는 외롭고 두려웠을 것이다. 이젠 아가미도 없는데 퇴화해 버렸는데 하지만 고래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 마음을 나는 안다. 오늘 아침 한 아주머니가 개 5마리를 치마폭 위에 앉히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가 내게 인사를 한다. 오늘은 고래가 보이나요? 내가 묻자 아주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젓는다. 그녀의 풍성한 체크무늬, 주름 치마가 잔디 위에 둥그렇게 펼쳐져 있다. 빨강머리 애니 초록 지붕 집의 초원으로 소풍 나갈 때 입을 법한 치마다. 나는 그녀의 강아지들과 함께 그녀가 펼쳐놓은 둥그런 우주에 앉아 고래를 기다렸다. 오, 이 멋진 신세계. 나 오로지 꿈꾸고 방랑하기 위해 태어났다네. 마음이 고래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아침 모든 것이 날 매혹시켰다. 생명 있는 것들 모두가 바다처럼 일렁이며 빛을 뿜었다. 아, 그 반짝임을 막을 길이 없었다. 아름다움은 에너지였다. 아이스크림을 핥으며 지나가는 할머니도, 제잘제잘 다투는 어린 커플도, 나란히 잠든 2마리 고양이도 분출하는 에너지로 솟아올라 흘러넘쳤다. 아니다, 넘치는 것은 나였다.
나라는 사건이 무르익어 터져버린 거였다. 지금 붙잡아 고백해야 한다. 이 풍경을 부여잡고 스쳐 지나가려는 이 느낌을 돌려 세워 당장 고백하자. 너 정말 아름답다고, 늘 보고 싶었노라고, 사랑이 하찮을 만큼 사랑한다고 춤을 추자고.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